2024년도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규제 지역이 강남부터 묶였다가 마용성 하면서 서울 묶이고 경기권들 주요 지역 묶이면서 점점 묶여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규제 하면서 점점점 지방으로 갔다가 밀려 나가면서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풀릴 때는 거꾸로 천천히 풀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지방을 살 이유가 없죠. 2023년 이제 연말이니까 지금 한 1월부터 12월까지 뭐 되게 막 진짜 스펙타클하게 막 바뀐 것 같거든요. 그 작년에는 쭉 빠지고 그 다음에 23년에도 상당 부분 회복을 했는데 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하게 된 어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뭐니 하더라도 정책의 변화가 가장 컸죠. 대표적으로 2023년도 일산부동산 대책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일산부동산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단적으로 청약 규제를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돌려놨다. 물론 남아있는 규제가 몇 가지는 세세하게는 있긴 하지만 굵직굵직한 것들은 대부분 없애거나 좀 더 유예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일산부동산 대책에서 청약 규제들을 없애긴 했지만 또 우리가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규제 지역들을 대폭적으로 해제했습니다. 강남, 상구랑 용산 이 4개 지역을 제외해서는 투기거래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을 다 해제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조정대상 지역이라는 것에는 각종 세금이라든지 대출 규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정책이다 보면 될 거고, 투기거래지구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들이 집약된 게 투기거래지구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다 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규제 지역에 대한 거래 활성화, 세금 부담 완화, 대출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딱 1월 3일 이후로 처음에 이제 13대책 나오자마자 급등을 한 건 아니었는데 한 보름 정도는 사람들이 이게 되나 안 되나 눈치 보고, 그때 당시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둔촌주공이었었고 일명 둔촌주공 살리기 정책이란 얘기들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둔촌주공이 진짜 완판이 됐다라는 뉴스 보도가 쫙 나오는 순간 강남부터 해서 아파트 가격대들이 일시에 거래가 막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면서 가격 상승 릴레이들이 보여줬었던 게 2023년도 상반기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분위기가 뭐 최근에는 또 조금 상승세가 좀 꺾였다, 그리고 뭐 하락으로 또 전환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23년 지금 연말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제 상반기는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하반기에는 그 추진 동력이 꺾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현장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추진 동력이 꺾였다라기보다는 이미 전고점 가격이 다 돌아와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었다가 더 가까운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들을 한번 보게 되면 물론 지금 이제 지역별 양극화는 더 심해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올라간 데들 결국 강남 3구 아니면 주요 지역들을 보게 되었을 때, 강남 3구를 제외하고서는 동부 이천동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목동, 특히 여기 재건축 호재까지 더불어서 있는 곳들의 경우는 다 전고점 가격입니다. 뭐 우리가 반포, 압구정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잠실 같은 경우도 잠실 리센츠 33평형 실거래가가 25억 9천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금액에서 내가 더 비싸게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전고점 가격에 내가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압구정 같은 데는 전고점이 또 뚫고 거래되는 물건들도 있긴 한데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되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러면 다른 데들 뭐 여의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목동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목동 신시가지 중에서 가장 대장 단지가 목동 7단지인데 제가 알기로는 30평대 기준으로 가장 최종 실거래가가 24억 5천까지 찍었거든요. 여기 전고점이 25억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전고점을 받냐 마냐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를 떠나서 대외 경기가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뭐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아주 좋고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래도 긍정적인 거고 보통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죠. 뭐 전쟁도 나고 금리도 이제 내년 되면 좀 낮아질 것 같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기도 하고 뭐 인플레이션도 다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수출이 잘 안 된다라는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되게 어렵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안한데 부동산 가격은 장난 아니게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전 같은 불꽃장일 때는 또 뭔가 저금리 속에서도 계속 지금 사야 될 것 같은 분위기,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열광 속에서 가격을 찍었을 때랑 지금은 좀 긴가민가 하는데, 또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내년 더 떨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WDB다, 뭐 대리캡 바운스다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죽은 고양이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뛰어올라서 이걸 내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받기가 참 껄끄러운 거죠.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가격에 받는 거는
거는 손해 보는 것 같고, 그건 정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자니 지금 경기 상황이 불안불안하고,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른 것 중 하나가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고점 딱 찍은 가격에서 한 1, 2억씩 하락 거래가 강남 쪽에도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전혀 현장 가보면 느낌이 다른 게, 작년 이맘때랑 지금 딱 이 시기랑 매물들은 많이 쌓여 있다는 기사들이 있잖아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분위기가 180도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 매도자의 적극적인 팔려는 위사가 있냐 없냐예요. 작년에는 엄청 팔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네,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받는 게 아니다. 네. 이러면서 매수자들이 아무도 살 생각이 없어. 네. 그리고 기다리던 하락장이 드디어 온 것 같아. 네. 하루아침에 막 가격이 계속 빠지는 것 같아. 몇 춘씩 쭉쭉 빠져. 그러면 와, 내가 지금 이걸 또 받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러면 매도자들 중에서 급한 사람들은 내놓아도 안 팔려. 그럼 더 낮추고 경쟁적으로 낮추면서, 그러다 어쩌다가 실거래가 하나씩 뜨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은 매물들은 내놓긴 내놨는데 굳이 뭐 이 가격에 팔리면 팔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물건은 쌓여 있지만 솔직히 부동산 가보면 거래할 만한 매물이 몇 개 안 돼요. 만약에 제일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하면 몇 개. 근데 이거가 거래가 되면 팔리고, 다음 매물들은 좀 더 가격대들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살까라고 하자니, 그래도 나와 있는 호가들보다는 뭐 1, 2억 싼 거가 있으면 그냥 그래 이거 사자 하면서 거래가 되는 느낌이지, 지금 다 일단 대부분의 매물들은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락한다고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신 못 차린 집주인들이 많은 거죠. 가격이 너무 높다. 네. 호가가. 이 가격에 누가 사? 라는 하는 금액으로 갖다가 다 내놓고, 뭐 이거는 진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싼 거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이 높여놓은 호가대로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팔아야 되는 사람, 예를 들어 일시적 2주택이 도래하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어디 입주해야 되는데 잔금을 마련해야 된다든가, 애가 뭐 결혼하려고 하는데 뭐 돈을 마련해야 되든, 뭐든 장사가 안 돼서 뭐 사업 비용을 충당해야 되든, 사연이라는 건 다들 있잖아요. 네. 그 와중에 급한 사람들은 이 가격이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 한 1, 2억 낮춘 것들이 거래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서 지금 강남도 빠졌다라고 하는데, 막상 현장 가보면 그런 매물들이 많냐? 진짜 이게 빠지는 분위기가 되려면 1, 2억 조금 하락한 매물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도 거래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지겠구나. 급한 사람이 금액을 더 낮추겠네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막 매도자들은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진짜 정신 못 차린 게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급한 사람들 몇 개가 좀 매물 가격이 괜찮게 나오면 그게 거래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어요. 네. 아니 그거는 강남 얘기 아니냐. 제가 얘기한 거의 피라미드의 정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강남 상구, 아니면 뭐 동부 이촌동, 여의도 목동, 누구라도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동네는, 더군다나 재건축 호재까지 있는 그런 지역들은 소유자들도 우리 갈 거야, 더 비싸질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안 파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런 지역들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뭐 수요도 받쳐주고. 그렇죠. 네. 뭐 급한 사람들이 더 적을 거고 가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런 거 아니냐, 너무 특이 케이스만 가지고 일반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 이하 지역들을 보게 되면 바로 대표적으로 잠실 밑으로 보게 됐을 때 마포랑 성동구잖아요. 네. 마포구랑 성동구 신축 아파트는 정고점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조금 격차가 벌어지는데, 마포구 성동구의 신축들은 한 정고점 대비 한 90% 가격이라고 볼 수 있고, 구축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쌉니다. 구축들은 한 정고점 대비 한 80%, 80에서 90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랑 성동구의 신축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매도자가 이제 매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부동산에 내놨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 거래가 안 되는 거는 매한가지인데, 간신히 매수자들을 설득해서 네. 매수를 하겠다라고 매도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매도자가 정신 못 차리고 가격을 또 올립니다. 또 올려요. 급하지 않다는 얘기네. 이제 여기서는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제 강남 쪽들은 우리가 강남인데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마포랑 성동구 소유자들은 내가 이걸 팔았을 때는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주식 이런 거는 팔고 끝인데, 네. 부동산은 위식주 중 하나다 보니까 무주택이 되면 전월세가 강제가 되거든요. 네. 그냥 나는 진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완전히 지금은 단기 고점이라서, 또 뭐 하락한다고 말하시는 분들 얘기를 또 보니까 맞는 말 같아서, 내년에는 또 폭락이 올 것 같기 때문에 현금화를 해야겠어, 전월세로 있다가 다시 집을 사야지 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팔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난 거주주택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팔았을 때는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하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상급지로 가지 하급지로 네.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뭐 망해서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다 주거 상향을 하려고 보게 되는데, 그럼 마포랑 성동구에서 넘어가려 했었을 때 다음 급지가
여기가 바로 잠실인데 잠실 가격대가 지금 다 25억, 26억 뭐 이러고 있으니까 마포랑 성동구도 가격대를 회복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대장들 보게 되면 현재 한 20억 선까지도 갔는데 근데 20억 선이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얘기했죠? 한 90% 가격이에요. 갭이 더 벌어져 버렸네요. 그쵸. 잠실과 마포 성동과의 갭이 더 벌어져 버리니까 이걸 팔아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딱 전화하는 거죠. 잠실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저 계약 될 것 같아요. 좋은 물건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지금 이거 제일 싼 게 25억짜리예요. 이거 25억도 물론 아까 실거래가 보면 괜찮은 가격이라도 내 마음엔 안 드는 가격인 거죠. 더군다나 잠실은 일명 갭 투자도 안 되잖아요. 무조건 네. 실거주 해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일명 전세를 낀 갭 투자도 안 네. 되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택담보대출도 다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자가 내년에 낮아진다 해도 그건 내년 얘기지 지금은 요즘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자를 내는 것도 조금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쉽게 선뜻 이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여윳돈 원래 생각했을 때 전에 갭 차이를 어느 정도 보고서 넘어가려 했다가 이게 부족해지니까 팔아도 못 가네? 하면서 거두든가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은 난 잠실 갈 생각은 없었는데 막상 누군가가 사겠다라고 하면 고민이 들죠. 한번 부동산 시장들을 서칭을 해봅니다. 네. 상급지들은 다 올라가 있어. 네. 다음 차례가 우린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버티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현 시장이다 보니까 이제 매수자들도 똑같아요. 잠실 갔다가 하고서 그나마 마포 성동으로 갈까? 했더니 마포 성동에서도 제가 아까 20억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단지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급매물들은 잘 찾으면 여전히 18억, 19억 선들 물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매물들 살려고 하면 보니까 남들이 이미 다 올려놨는데 내가 제일 쌌네? 내 거 다음 매물이 뭐지? 하니까 5천만 원 더 높아. 나도 5천 높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식으로 즉 급하지 않다라는 거죠. 네. 시장을 좀 더 관망해도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여전히 마포 성동도 거래가 없이 호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지역별로 또 격차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도 조금 덜 급한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도 신축, 대장 네. 똑같이 성동구라 하더라도 뭐 왕십 뉴턴 쪽보다는 옥수동 신축이 더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할 거고 왕십 뉴턴 내에서도 급매물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고 근데 여기서도 구축으로 가게 되면 구축들도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완전 싼 매물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싼 매물이 좀 더 많고 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흐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포 성동이 이제 분기점인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못 쫓아가니까 강남 쪽이 여기서 더 올라가려고 하면 마포 성동도 전고점 가격이 돼야 그래야지 이제 잠실 쪽 같은 경우도 아니면 강남 쪽도 더 치고 올라가는데 지금 일단 더 벌어졌어요. 벌어진 상태가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가면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로 간다. 너네랑 우리랑 예전에 5억 갭 아니면 7억 갭을 두고서 갔었다면 이제는 더 벌릴 거다가 앞으로의 트렌드가 될지 아니면 보통은 갭 벌렸다가 갭 메웠다가 다시 갭을 벌리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강남이 오버슈팅이냐 아니면 성동구나 마포구가 저평가냐의 싸움인 거고 그런데 이제 성동구 마포구만 해도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리고 부담이 되는 지역이죠. 그럼 그 이하 지역들 이제 서대문구라든지 동대문구라든지 동작구라든지 이런 그 이하 지역들은 여기 성동구랑 마포구가 또 올라가지고 우리도 쫓아가는데 네. 여기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거기보다는 낮게 그건 더 넘어 노도강 금강구는 더 낮게 재편돼 있다 보니까 서울 가격대가 회복을 한 거는 맞아요. 반등도 많이 했고 근데 온도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가격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아닌데라고 말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상품이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럴 것 같아요. 작년 22년 대비 뭐 지금이 금리도 뭐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고 근데 이제 그 전고점까지 갈 정도냐 과연 이게 그 정도까지 갈 정도의 어떤 여건이 좋은 건 아닌데 그 전고점이라는 건 정말 저금리에다가 뭐 다들 매수 심리도 엄청 높았을 때 기준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올라갔는지 그걸 좀 의아해하실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돈을 어디서 들고 왔는지 사람들이. 그쵸. 이게 일단은 현상은 벌어졌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2024년도는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일환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규제 지역이 풀리긴 풀렸는데 강남 3구랑 용산을 빼고는 다 풀렸어요. 네. 그럼 이제 거꾸로죠. 예전에는 규제 지역이 강남부터 묶였다가 마용성 하면서 서울 묶이고 경기권들 주요 지역 묶이면서 경기권 거의 다 묶이고 주요 광역시들 묶이면서 점점 묶여 나가니까
사람들이 비규제 하면서 점점점 막 그렇죠. 지방으로 풍선효과처럼 막 갔다가 갔었죠. 밀려 나가면서 투자를 해왔잖아요. 근데 풀릴 때는 거꾸로 천천히 풀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풀려버렸어요. 그러면 지방을 살 이유가 없죠. 똑같은 비규제 지역이면 아니 성동구를 투자하든 마포구를 투자하든 하다못해 여의도를 투자해도 비규제 지역인데 네. 굳이 우리가 수도권에 살 필요가 있나? 예전에는 막 대표적으로 동두천 이런 데는 그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얻었었던 대표적인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 사라지고 나니까 동두천에 뭐가 남아있지? 뭐 제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니까 조금 민감할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지역들도 지방에 뭐 어느 A 지역이라고 할게요. 특정 지역 얘기하기보다 그 지역에만의 메리트가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안 떠오르는 거죠. 예전에 걔네가 왜 올라갔냐를 생각해보면 단순히 딱 하나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올라간 거죠. 소액으로 얘네들 다 올라갔는데 얘네도 올라갈 거다라는 건데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방도 좀 괜찮은 지역도 소액으로도 조금만 더 보태면 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뭐 광역시들 투자로 가지 왜 우리가 중소도시로 가지?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여기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광역시라고 해서 또 다르냐라고 하면 지금 지방들도 반등은 다 했어요. 지금 뭐 지방이라서 계속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반등은 다 했는데 반등의 폭이 다 다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서울도 반등은 다 했습니다. 근데 마용성이나 뭐 강남 뭐 이런 데는 아예 정고점이거나 정고점보다는 좀 못 미치는 가격이든가 이런데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는 지금도 막 우리 너무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막 진짜 꼭지에서 잡으신 분들 힘들다. 우리는 언제 차례가 네. 올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지방은 더 합니다. 왜? 저는 이게 일단 지금 현황을 먼저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 저는 지방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더 회복을 못했냐라고 보면 지방에 대한 비관론이 팽배해 있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이제 부일령님이 말한 왜 서울 강남 쪽이 이렇게 올랐는지에 대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비관론자분들께서 말하는 주요 논것 중 하나가 결국은 뭔가요? 인구 감소의 시대가 그렇죠. 본격적으로 왔다. 2021년도가 인구의 정점이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서 인구가 줄고 있고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2060년도가 되면 지금보다 1000만 인구가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준다라는 거는 수요의 감소인 거고 그럼 집값의 하락이다라는 대전제를 저는 그걸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맞죠. 근데 그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준다라고 하면 주는 데가 어딜까요? 결국 지방인 그러겠죠. 거죠. 네, 지방 소도시나 뭐 군단위 뭐 이런 데들. 그런 데가 먼저 움직이는 거죠. 뭐 우리가 6시 내 고향 이런 거 보면 네. 여전히 노인정에 청소하는 막내가 60대 할머니고 이런 곳들은 지금도 빈집이 넘칩니다. 그런 데는 상속으로 준다 해도 안 받으려 하죠. 네. 주택수만 꼬이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현황인데 지금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들을 발표를 해놨어요. 네. 그러면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들 제외하고서는 거의 전국이 10%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은 인구 감소 얘기를 담론으로 갖다 계속 거들면 거들수록 지방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우리 얘기인 것 같은데 더더욱 자산을 안전하게 파킹을 하려고 하면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겠구나. 네. 여기서도 핵심 지역으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돌고 돌아서 강남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서 제일 비싼데 어디라고 얘기하죠? 강남. 그쵸? 네. 강남 얘기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제일 비싼데 해운대. 해운대. 네. 뭐 대전은 어딜까요? 둔산. 둔산도 네. 그렇고 뭐 유성구도 많이들 유성구. 얘기하고 뭐 둔산동도 좋죠. 네. 네. 그런데 또 추가적으로 그럼 대구는 네, 또 수성. 그쵸. 수성구죠. 이런 식으로 1등 입지들은 다들 기억을 하는데 뭐 부일란님은 알 것 같지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부산의 2등 입지가 어딜까요? 2등, 3등, 4등은 사실 관심이 없죠. 모르죠. 네. 이게 문제죠, 사실은. 왜냐면 대구의 2등이 어딜까요? 네. 모르죠. 살려고 그러면 1등만 떠오르니까. 그럼 결론은 지금 이 말이 지금 예전에 풍선 효과 때문에 퍼져나갔던 지방의 돈들이 지금 1등 입지로만 쏠리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제가 이게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되고 초양극화 시대가 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를 이해를 하려면 지금 현황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전에는 막 골고루 투자들을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 네. 예전엔 지방 공부들 많이 했었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서울 사람들이 지방 투자를 하려 했을 때 부산 한다면 해운대, 뭐 대전은 유성, 대구는 수성 네. 이렇게 떠오르는 데들이 있겠죠. 2등 입지는 어디지? 몰라.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죠? 생각하기도 하죠. 우리가 네. 거기를 왜 가야 되지? 수성구로 가라고 들었어. 아무리 우리가 지금 대구가 위험하다, 뭐다, 뭐 공급 과잉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그러면 이거를 약간 역발상으로 저평가다라고 생각이 들어간다면 수성구에 신축 아파트를 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겠죠. 네. 뭐 범어 사거리 네. 들어가든 그런 식으로 갈 텐데 그럼 거꾸로 지방 사람들이 지금 이제 지방이 앞으로 어렵다라는 얘기들 계속적으로 하죠.
가죠.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부산일보 기사를 검색해 보면 대한민국 100대 매출을 가진 대기업들 중에서 부산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고 합니다. 뭐지? 부산은 너무 멀어서 그런가? 그러면 이제 교통의 중심, 연구단지들이 몰려있는 대전은 어떤가라고 보면 대전일보 기사를 또 검색했을 때 100대 매출 기업 중에서 대전에 본사를 둔 곳이 한 곳도 없다라고 합니다. 다 어디 있는 걸까요? 네.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고 부산의 청년층들이 다 빠져나간대요. 서울 맞아요. 수도권으로. 네.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지지 기반을 받쳐줘야 될 청년층들이 다 사라지니까 광역시들도 이런데 우리가 이게 어떻게 버틸 수가 있을까? 나중에는 노인들밖에 남는 거 아니냐? 네. 라는 걱정을 이런 광역시들도 하는데 중소도시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은 다 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반등의 폭이 어느 정도에서 멈춘 이유가 부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쫙 올라가다가 이 정도면 그래도 만족해. 익절 혹은 손절을 하는 거죠. 현금화해서 내가 서울에다 묻어놔야겠다. 쫙 따갑니다. 그러면 지방 사람들을 이제 거꾸로 다시 이해해보면 지방 사람들이 서울 투자할 때 어디를 가겠어요? 가장 좋은데 많이 들어본 데 그쵸? 가겠죠. 강남 성구 들어봤겠죠. 네. 마용성 들어봤겠죠. 뭐 여의도, 목동 들어봤겠죠. 여기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1등 입지로 가야 되는데 강남 불패래라고 하니까 그냥 강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운 거는 지방 사람 투자가 진짜 무섭습니다. 정확하게는 지방 사람이라기보다는 외지인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우리는 강남이 지금 반포 가격대가 다시 40억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40억을 다시 회복을 했구나. 아까 잠실 약 26억. 26억이구나. 뭐 마포 성동 뭐 20억 하면 20억이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원래 그 동네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거품이야. 네. 성동구, 마포구 여기가 애초에 10억 클럽 얘기 나오던 시대가 2018년도입니다. 네.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억을 돌파하기 전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20평대도 다 10억이 넘어가잖아요. 애초에 이거가 너무나 큰 거품이야 라고 하면서 막 사면 안 된다 뭐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형 외지인들은 지금 강남이 40억이래. 뭐 개포도 30억이 넘어간대. 잠실도 뭐 이제 엘리트 래파 얘기하는데 엘리트가 지금 막 25억, 26억 얘기하고 있고 근데 여기서 잠실주공 5단지 하면 29억 실거래가 찍고 있고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포랑 성동구를 봤더니 여기는 아직 20억 아닌 매물들이 있어. 진짜 여기서도 완전 신축 대장이 아니면 신축이라 하더라도 17억짜리들도 있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죠. 그럼 여기를 살까? 아니면 구축이면 성동구나 마포 구축도 여전히 33평 기준으로도 10억 초반대 매물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신축이 좋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입지가 좋은 거 아니야? 구축으로도 갈까? 라고 하면서 퍼져나가는 건데 외지인들 그냥 현재 상급지 가격 보고 여기가 안 되면 하급지 가격을 보는 식으로 그렇게 가면서 안 되면 더 밑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방도 우리가 서울 사람들은 마용성이 안 되면 서대문구 동대문구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2급지가 어디죠? 라고 하면 안 떠오르잖아요. 그 외지인들 투자의 특성이죠. 이게 무조건 그쵸. 난 사러 온다. 그러면 이제 그냥 사는 거죠. 이렇게. 네. 옛날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밀려나가면 동대문구 사란 얘기인데 못 들어봤어. 그럼 안 가는 거죠. 네. 누가 마용성이 마지노선이래 라고 하면 거기까지만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창동 개발 호재가 많다. 연신내 개발 호재가 많다. 이제 저는 되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저평가돼 있다라고 네. 보고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하면 지방분들은 창동이 어디 붙어 있지? 라는 생각부터 들지 않을까요? 그렇죠. 차라리 판교나 뭐 이런 데가 들어봤지. 저 판교는 들어봤어. 네. 차라리 뭐 수도권으로 간다 하더라도 들어본 지역들로 가려 하지. 그렇다 보니까 양극화가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남은 다 올라갔고 비강남 중에서 동부이청동이나 여의도나 목동 이런 데들은 상징성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다 정고점 선으로 갔는데 마포 성동만 해도 한결 밑으로 그 나머지는 더 밑으로 이게 회복의 격차가 점점 덜하게 나면서 이런 갭 차이가 더 벌어진 이유들이 지방 투자자들이 서울로 와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분들은 아니 뭐 지방에 돈이 있는 사람이 뭐 몇이나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막 건물을 팔아가지고 뭐 서울에 아파트 사러 오시고 막 이런 분들도 사실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예전에는 이제 다 넓게 퍼져나가던 돈들이 지금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도 안 좋고 하는데 막 정고점까지 간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또 이어지네요. 그러면 이제 지방에서 왔는데 살려고 하는
하는데 이제 이미 정고점이 다 와버렸어. 그러니까 약간 조금 이거는 사긴 좀 아닌 것 같고 조금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거래량도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싼 거 있으면 거래가 되고 아니면 밑에 지역들로 가고 근데 더 밑으로는 또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정체가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어떤 거래가 정체되는 이 분위기가 뭐 조금 해소가 되려면은 뭐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거시 환경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당장 내년에 드디어 이제 금리 하락의 시기가 오느냐라는 얘기들도 도는데, 근데 이제 금리도 있을 거고 또 내년의 키워드 중 하나는 국토부 장관 예비 후보님 나와 네.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새롭게 내가 장관이 되면 뭔가 나만의 정책들을 펼치려고들 하다 보니까 그 정책이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도 좋아하진 않지만 폭락하는 거는 더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PF가 여전히 위기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수습하는 쪽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무너지는 거를 두고 볼 수가 없다라는 역설적인 현상도 나오거든요. 이게 터져버리면 IMF랑은 또 다른 문제가 돼요. IMF는 기업들이 무너졌는데 지금 이번에 가계부채가 터지면 개개인들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회복하기가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어떻게든 시장을 막 부양까지는 몰라도 지지하는 정책들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년 시장이 초양극화라고 얘기했다 해서 뭐 강남이 막 로켓처럼 막 더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주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강보합세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떨어지지도 않는데 조금 싼 거 있으면 거래대가 됐다가 딱 올해 하반기 분위기가 딱 그거였었잖아요. 올해 하반기가 뭐 상반기까지 불꽃같이 올라가다가 이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 버리니까 쉽게 매수는 안 되다가 계단식으로 올라갔거든요. 이거 이제 조용히 있다가 하나 거래되면 또 호가대 네. 쫙 올라갔다가 조용히 있다가 차일상은 또 거래되면서 쫙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또 더 이상 천장을 못 들고 올라가는 게 정고점의 벽에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압구정처럼 뭐 우리는 그냥 압구정인데 우린 재건축 할 건데 하면서 그냥 자체 모멘텀으로 갔다 확 올라가는데 말고는 다들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현상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갭을 강남 쪽이 더 벌리는지 아니면 메워가면서 마포 성동 차례가 오고 다른 데도 조금 줄이면 다시 강남이 또 치고 올라갈 건지 그거는 봐야겠지만 지금 분위기 상으로는 이제 서울 투자는 서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투자자들이 집중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지역들 지역별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뭐 지방도 지방 나름이죠. 지방에서도 1등 입지들 네. 서울 사람들이 지방이 지금 저평가인 것 같아 투자를 하려 해도 아까 얘기했죠. 뭐 수성구, 유성구, 해운대 말고는 잘 몰라요. 그런 데들 중심으로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들으면 좀 약간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뭐 좋고 비싼 것들을 뭐 올라가고 뭐 저거 내가 사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뭐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내가 돈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렇게 초양극화로 가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오히려 좀 낮아지고 내가 살 수 없는 것들은 더 비싸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집을 사는 걸 오히려 조금 더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건가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보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진짜 나는 강남을 가겠다라고 하면 지금 강남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고점을 뚫고 가기에는 심리적인 벽이 한 단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벽을 한번 또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쉽게 이게 뚫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남은 지금 사기엔 솔직히 늦었죠. 적어도 올해 중순에는 들어갔어야지 됐는데 지금은 다 올라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아무래도 지금 매수를 결정한 사람들은 참 불안해요. 지금 뭐 경기가 확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 상황 속에서 정고점을 받긴 싫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들. 그래도 지금 투자는 정말 쉬운 것 중 하나가 정고점이라는 그래도 네. 기준치라는 게 있잖아요. 계속 올라갈 때는 미지의 공간을 걸어야 되는데 이미 한번 갔었던 길이다 보니까 그래도 마포랑 성동구는 이 정도 가격까지는 갔었었어. 또 정고점 대비해서 아직 1, 2억 싸. 구축은 2, 3억 싸. 이런 게 보여지면 여기로라도 그건 다음으로 올라갈 때가 어딘가라고 하면 그 길목을 잡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고 근데 마포랑 성동구도 비싸죠. 그러면 더 밑으로 우리가 여기는 그래도 좀 더 저평가인 것 같아. 근데 물론 그렇게 계속 내려가다가 완전 외곽으로 가버리면 완전
완전 외곽들은 우리가 올라갈 때는 가장 늦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는 가장 먼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가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서울이나 주요 지역들에서 이거 아파트 중심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또 진짜 지금 현재 위험한 것 중 하나가 상품별 양극화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아파트 중심적으로만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빌라 시장은 완전 초토화예요. 빌라 자체가 애초에 소액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빌라를 여러분 어떤 식으로 투자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갭 몇 천만 원으로 갔다가 극단적으로 하면 매매랑 전세 금액이 똑같아서 무갭 투자 막 이런 식으로들 움직였다가 다 뭐 세모녀 뭐 네. 500채 터지고 수원에 빌라왕 뭐 몇백 채 터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빵빵 화곡동 터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뭐 빌라왕들을 떠나서도 한 채를 산 사람들도 애초에 집주인들이 돈이 얼마 없는 사람들이 샀죠. 뭐 2천 3천으로 갭 투자를 했어. 집주인보다 세입자가 더 부자야. 네. 어떻게 따지면. 네. 역전세가 났을 때 냉정하게 말해서 아파트 매매 금액이 더 많이 빠졌을까요? 빌라 매매 금액이 더 많이 빠졌을까요? 비율로는 빌라겠지만 아 금액대로. 액면가는 네. 당연히 아파트가 더 많이 그러겠죠. 밀렸겠죠. 네. 전세 금액 역전세 얘기 많이 하는데 빌라 전세 3억짜리가 빠져봤자 얼마가 빠졌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2, 3천만 원 뭐 메꿔줄 수는 있지만 막 1억 빠진 거를 메꿔주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 주변에도 막 2, 3억씩 빠졌다. 누구는 네. 5억 역전세 막 메꿔주냐고 막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고 막 이자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는 그래도 쥐고 있죠. 역전세가 나도 던지질 않아요. 근데 빌라는 왜 던질까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 가치가 전세 금액보다 매매 금액 가치가 더 빠져버리다 보니까 네. 아파트는 매매 금액이 막 그때 진짜 강남 쪽든 10억도 빠지고 뭐 전세 금액도 5억씩 빠진 데들도 있고 네. 그래도 아파트 매매 금액이 그래도 높다 보니까 쥐고 있는데 빌라는 전세 금액이 한 5천만 원이 빠졌어요. 아니면 1억이 빠졌어요. 근데 역전세로 돌려준다 하더라도 이거를 매매 금액이 내가 산 금액보다 즉 전세 금액보다 매매 금액이 더 밑이야 지금. 그러면 내가 이걸 돌려주면 나는 부채밖에 안 남네. 깡통이 되네. 그러면 그냥 경매로 넘겨버리는 거죠. 경공매로 넘겨버리는 거 지금 경공매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데 경매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지금 경매 시장 재미없다라고 얘기해요. 누구나 원하는 아파트 주요 입지들은 매물도 잘 안 나오고요. 나왔다 하더라도 시세상 별 차이가 안 나게 낙찰이 돼버려요. 네. 몇천 따먹기 하는 거면 그거는 시장 돌아다니면서 금매물 찾으면 1억 사는 것들도 찾을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왜 경매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경매로 쏟아지는 거는 죄다 빌라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 목소리 외치는 것도 거의 99%가 빌라랑 오피스텔에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지금 뭔가 빌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완전 망가졌어요. 네. 종목별 양극화도 심하죠.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빌라가 다시 올라가려면 지금 갭이 많이 벌어진 거거든요. 매매랑 전세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전세는 빌라 들어가는 순간 이거 사기당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팽배되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 전월세로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아파트 전월세는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빌라는 여전히 회복을 못하고 있고 그러면 갭이 벌어져 버리면 빌라 투자를 1억씩 하자 2억씩 하자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보태서 뭐 수도권 서울에서 뭐 2억 갭으로 살 아파트는 많지 않지만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찾아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좀 더 보태서 뭐 재개발 빌라를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버리다 보니까 빌라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또 역시 시장이 무너져 버리니까 결국은 아파트다. 또 이런 생각하면서 서울 내에서도 이제 상품명 양극화까지 확 벌어지다 보니까 더더욱 가는 곳만 간다.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이제 서울 뭐 주요 지역으로도 오지만 그것도 아파트 위주로 이제 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도 빌라나 오피스텔 팔아서 또 아파트로 가는 그런 수요까지 막 계속 겹치면서 이제 양극화가 좀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금 양극화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지역 위주로 금액에 맞춰가지고 뭐 살 수 있으면 사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